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 번째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다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식적으로 이거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여 명 가까이, 물론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표준지 복구 사업이나 앞으로 행해지는 도시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방향성, 어떤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다시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2월 19일인가 해수지 복구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3시간 정도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죠. 그로부터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난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몇몇 분들이 요청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3월 1일 날 정확한 시간은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부터 오후 3시가 다 되고 5시간 동안 정말 점심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우리 표준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으로 진행한 바가 있죠. 참석했던 분들께서 표준지 복구 사업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으니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 아주 쉽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OWLH 요가 원칙에 따라서 아주 쉽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2차 표준지 복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그리고 또 수용을 이 표준지 복구 사업과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설사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류 창고를 짓더라도 수용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나빠서 수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제한 구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표준지 지금 말씀드리는 표준지 복구 사업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개발 사업으로 수용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법률들을 그러고 그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오히려 수용이 되는 것이 더 전화위복의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시간 정도 중간에 좀 힘드시면 Q&A 하기 전에 좀 쉬기로 하고 제1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표준지 정비사업 그리고 물류창고가 어떤지 잘들 모르고 계실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한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2부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한 아주 간단하게 한 장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유가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떻게 왜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 정말로 중요한 꼭지가 2꼭지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규 차장 준비하시죠. 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리사업단 김승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저희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참여하시는 일주분들께 시행자분들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 보고 마주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훼손지 복구 사업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리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참여하고 계시죠. 훼손지 정비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건축하게 되는 물류 창고가 우리한테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는 시설물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보다 훌륭한 전략을 수립을 하셔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20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몇 시간 또는 뭐 며칠 동안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오늘은 10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0분 안에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과 물류창고입니다. 목차고요. 개발제한구역과 훼손지 정비 사업.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도에 지정이 됐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3가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 건축물 유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가는 게 있고 일반적인 경우나 건축 형질 변경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 기준이 자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뭐 대규모, 소규모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봐도 무방합니다. 민간이 개발한 뭐 중소규모 개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3,000제곱미터 1만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단 한 건도 개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었죠. 근데 오직 우리 훼손지 정비 사업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허용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현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현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 보시는 수도권 현황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놨지만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가장 요충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쓸만하니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걷어낼 수만 있다면 혹은 이 안에서 뭔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면은 뭐 대도시에서 개발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죠. 근데 이제 뭐 훼손지 정비 사업이 발생하게 된 거는 과거에 뭐 건축물 관련된 시설로 허가를 받으신 분들께서 불법으로 거기 공장이나 창고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 법률이 나오게 된 거고 까다로운 7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3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린벨트 50년 역사상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상 불가능한 지역에다가 물류 창고를 그리고 원한다면 대규모로도 개발할 수 있는 파격적인 사업입니다.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있을 수 없는 사업이 지금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렇게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류 창고를 짓게 되는 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반적인 창고나 뭐 물류 창고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창고 건축을 허가받을 때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사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어떤 창고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법규를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허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창고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물건을 취급하고 저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개발법에 따른 또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은 어떤 용도 지역에 어떤 용도 구역에 건축되냐에 따라 가지고 창고나 창고 시설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건물 전체에 물건을 쌓아놓는 용도로만 쓰는 것을 창고라고 하지 뭐 이제 사무실이나 주택, 공장 같은 건물 일부분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창고라고 하지는 않죠. 요거랑 물류 창고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존의 창고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이렇게 이제 유통기능, 물류 처리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돼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다 많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요. 할 수 있는 기능도 달라지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한
물류단지 내에서만 조성이 가능한 게 사실 물류창고가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회선지 정비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덕에 물류창고를 이 그린벨트 안에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 상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선지 정비 사업은 한시법으로 이미 끝나버린 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시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대도시에서 우리만 물류창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회선지 정비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국에 물류단지가 60개 정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회선지 정비 사업 창고는 현행법상 유일하게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 물류 창고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물류 창고나 물류 시설 같은 것들은 유통 업무 설계에 해당하는데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같은 용도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마저도 현행법상 향후에는 신규 건축이 거의 불가하다시피 합니다. 이 용도 지역이 뭐 내가 적합하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뭐 트래픽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건에 맞다고 해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용도 지역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명동이나 뭐 성동구, 성수동 이런 지역이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 지역들인데 현실적으로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 있기 때문에 여기 입주해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밀집된 지역에서는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 지역은 법적 요건을 내서 조성이 아예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체들은 도시 지역에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통 등의 여건을 따져가지고 찾아가는 게 지금 물류센터들이 들어가 있는 용인이나 이천, 여주 같은 이런 곳에 입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리 문제로 인해서 물리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물류 유통 그리고 물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세 가지는 가격과 품질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인데 뭐 가성비를 중시하는 요즘 세태에 맞게 가격 경쟁이랑 품질 경쟁은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요즘은 특히 이제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의 뭐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속도 경쟁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아는 지금은 이제 이 업계의 대표 주자가 되어버린 쿠팡은 과거부터 뭐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류 캠프와 그리고 물류 허브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 경쟁이 심각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배송 시스템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고객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그때 이제 포장해서 발송을 하면 택배 회사를 거쳐서 물류가 들어가고 내 집에 도착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갖춰진 물류센터에 상품을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배송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상품을 그냥 보내버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절감되고 속도는 향상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심에 그리고 이제 요충지에 위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2022년 남양주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창고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실제로 물류터미널로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주민 민원이나 이제 감독에 걸려서 공사가 중지가 됐었고 물류터미널이 아닌 일반적인 창고로만 운영하게끔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도 관계 당국의 감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 네오 프로젝트를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서울과 구리, 하남 세 군데 모두 다 실패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불법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회선지 정비 사업을 하는 이 이유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을 이제 강제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인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류창고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걸 허가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애물단지 그린벨트가 누군가에게는 대도시에 물류창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금 수도권, 서울권 동북 동남권에는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갖춰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 서쪽, 인천이나 김포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용인, 이천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강남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 물류 핵심 요충지에 30분이면 배송이 가능한 데를 우리만 선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업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시급으로 끝나버린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요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고, 흔히 30분 내 배송이 가능한 거를 퀵커머스에서는 꿈의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이미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 유일한 물류 창고를 할 수 있는 이 해전지 정비 사업을 보다 잘 이해하시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이고 가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건지, 얼마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지,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